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또 지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대거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ADP 민간 고용 그 전날 나온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우려 섞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연준이 올해 한 2차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이거 다시 생각해보니까 경기도는 아니냐 또 이런 반응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 뭐 지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근데 전반적으로 지표의 질은 좋지 않은 건 분명한데요. 네. 어제 ISM 서비스 지수 같은 맞아요. 경우 굿모닝 마켓에서 이렇게 세부 지표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신규 주문 지수는 확 떨어지고 네. 반면에 이제 비용 관련한 지수는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그런 지표 흐름이긴 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뭐 신규 주문 자체는 지연시키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또 이 시간 무렵에 확인하는 미국 지수 선물 흐름은 보면 늘 약보합이에요. 네. 요즘. 예. 근데 또 막상 장 열리면은 또 이런 출렁출렁인 변동폭이 꽤 있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잘 안 빠지면서 네. 그렇게 가고 있고 유럽 증시도 슬쩍 또 이렇게 차트가 그림이 약간 달라지려 그러나 어떻게 좀, 달라져요? 좀 무거운 모습이었는데 네. 이걸 꾸역꾸역 기어이 뚫고 고점을 높여갈 듯한 시도인데 아직 뭐 약간 고비는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제 우리는 뭐 한 이틀치 바깥에서 올라갔던 거 한꺼번에 반영하는 거에다가 또 대선 이후에 네. 이른바 불확실성 확 뭐 해소 또 그리고 어떤 정책 기대감 등등이 그렇죠. 엮이면서 야 그래도 외국인이 그렇게 화끈하게 살 줄이야. 현선물 매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도 뭐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오히려 계속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는 이렇게 시사점을 던지는데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최석원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떻게 회사에 매여 계실 때보다는 요즘 어떻게 좀 여유는 있으시죠? 예, 아무래도 뭐 회사에 있을 때보다 회사에 있을 때 또 좀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 네.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예. 이 시장도 또 보고 또 다른 일도 하면서 좀 주변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훨씬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뭐 타고난 처음부터 애널리스트의 이코노미스트 기질이시니까 사람들하고 엮이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시장 보면서 이 시장이 잘 안 보이거나 해석이 안 될 때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만. 네, 훨씬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 스스로. 그렇죠. 예. 지금 관세 얘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어제 뭐 베이지북도 그렇고 네. 뭐 ISM 서비스 지수 관련한 그 설문에도 그렇고 다들 이제 관세 때문에요. 관세 네, 때문에요. 네,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글로벌 증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뭐 어쨌든 이 증시를 보려면 네. 우리가 큰 흐름의 경제 지표부터 좀 봐야 될 텐데 네. 사실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사실상 그때는 굉장히 이게 길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경기 순행지수 그러니까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동행지수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지속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좀 바닥을 형성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관세 문제하고 예. 그게 결국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네,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자율적인 어떤 반등이 좀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관세가 딱 이렇게 부과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다음 또 하나는 다른 나라들은 좀 그런데 예. 미국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제 지표가 막 화랑이었다가 1분기 성장률도 안 좋았지만 2분기 그거보다 좋아진다고 해도 작년, 재작년 나타냈던 성장에 비해서는 못해진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도
고용 지표가 이제 대표적일 텐데 어저께 나왔던 ADP 고용 지표가 뭐 당연히 뭐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 예. 그게 일단 그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물론 그것만으로 연준이 뭐 의사결정 내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지표인데다가 게다가 임금 상승률은 계속 높은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50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예. 그건 이제 결국은 미국 경제를 이끄는 게 뭐냐? 미국의 경제를 산업별로 나눠보면 뭐냐? 결국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훨씬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업 쪽에서 드디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 안에 있는 가격 지표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관세를 이유로 해가지고 관세가 이미 부과됐잖아요. 예. 네. 부과된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전가시키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상품 가격에다가 상품 가격에다가. 아니면 서비스 가격에다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간 가격들을 전가시킨다면 그거는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면 미국 증시는 확실히 좀 이전 한 2년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해진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면에 다른 쪽 증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쌌던 데다가 이 과정에서 또 환율이 변할 수 있는 이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관들이 한 5월 정도부터 시작해서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조금씩 더 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올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계속 이럴지는 모르겠으나 좀 작년 재작년과 다른 차별화가 미국 중심으로 막 흘러 들어왔던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분산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100을 하회한 지 꽤 됐고 간밤에도 네네. 좀 떨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달러 대비 다른 통화국들의 그 가치 자체는 또 상대적으로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네네. 특히나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나오니까 또 금리 인하까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모로 네. 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달러화 약세 자체가 예. 결국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금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반적인 어떤 경기의 흐름이 미국이 확 독주를 하고 다른 지역들이 조금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른 데들이 뭐 회복한다고 해서 대단히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예. 아주 굉장히 밋밋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서 달러와 약세가 일단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이번 그 관세 전쟁 상황에서 저도 항상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 과거에 보면은 미국이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달러와 약세 정책을 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 과격하게 얘기하면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통화를 강세로 전환시켜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환경,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어떤 이 가능성도 이 투자자들은 또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미국의 경제 문제와 그다음에 이 관세 협정상에 있어서의 어떤 환율과 관련된 의지죠. 의지에 관한 문제에다가 그 감세 정책과 관련한 감세안, 그다음에 예. 재정 적자와 관련된 예.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지금 불거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예. 네. 금리가 빠진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나쁜 게 일단 첫 번째일 거고 첫 번째.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원 의장하고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잖아요, 사실. 예, 그 엘리자베스 워런인가 그렇죠, 이름이. 예. 어디 상원 쪽이. 상원인가요? 네, 네. 상원이 워런은. 예. 예, 죄송합니다. 음. 자꾸 이 정보가 요즘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정보가 많죠, 요즘에.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이 부채 협상 관련해서 예. 그 부채 협상이라는 게 부채 한도죠. 부채 한도와 한도. 관련해서 부채 한도를 없애자 이거를 누가요? 트럼프 쪽은. 트럼프 쪽은 없애자는 얘기고 워런 같은 경우도 목적은 다르지만 네. 이거를
없앤다는데 어느 정도 동조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러면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채 협상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부채 한도 네. 논란 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신용도와 관련돼서 부채 한도를 없앤다고 뭐 신용도가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중간에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들은 좀 줄어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됐을 때 2040년인가요? 그때쯤 되면 미국의 이 재정 적자가 정부 부채 비율이죠. 정부 부채 비율이 거의 일본에 근접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게 뭔가 통제되는 수단이 마련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도 어쨌든 미국이 필요할 때 돈을 풀어서 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적어도 노이즈가 발생해서 갑자기 국채를 못 받을 그러니까 환불 네. 상환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예. 위험은 좀 줄었던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와 관련해서 보면은 어저께 이제 금리 하락할 때 그런 영향들을 몇 가지 요인들이 줬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으로 보면은 좀 답답한 일이죠. 달러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외국인이라 하시면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외국인.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말고 미국을 입장으로 봤을 때 예,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럼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굉장히 많이 달러와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 그다음 미국이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 또 안에서 감세나 또는 재정 적자와 관련돼서 논의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거는 지금은 달러화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내가 맞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달러를 모두 다 버리고 갈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럼에도 비중 조절에 대한 수요들이 생길 것 같고 그 비중 조절에 대한 수요들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그럴 법한 자산들로 옮겨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국 증시가 반드시 포함되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또 대선 치러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선진화시키겠다는 얘기들이 조금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반영된 게 아마 이제 어제 좀 빠르게 움직인 외국인들의 매수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화면에 하단에 나왔잖아요. BBB. 네. 10년 동안 미국의 그 부채 자체가 2조 4천억 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서 최근에 머스크는 대놓고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들어서 보셨어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킬빌 이미지 올려가지고. 무슨 내용이죠? 킬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는데 거기서 보면 비를 죽여라라는 게 있어요. 그 포스터 보셨어요 혹시? 네, 저도 예. 보지 못했고 기사로만 예, 나왔다고 예, 봤습니다. 예,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그 감세안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역겹고 혐오스러운 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아주 심한 표현이었죠. 대놓고 감세안을 네, 반대고 네. 그래서 간밤에 테슬라 주가 빠진 거에 대해서도 혹시 그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결국 이 감세안 자체가 미국의 재정 문제를 좀 부채를 급증시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은 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일단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이게 불확실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감세안 자체가 통과될 것이냐 그것도 불확실한 네.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통과되면은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그리고 채무 비율도 이제 정부 채무 비율도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건데 트럼프가 하나 믿고 있는 거가 뭔가요? 결국은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를 해서 관세로 향후 몇 년이죠? 2030년인가요? 그 정도까지 거의 7조 달러 정도를 벌어들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감세는 감세대로 대단히 많은 어떤 부채를 늘리는 방향이지만 내가 관세를 걷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관세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적으로 공방들이 지금 네, 있는 예, 상황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관세 이거 부과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 반대로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집행 정지 명령 네. 그러니까를
행정부 쪽에서 요청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나면 관세 부과를 그러면 없던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이 법원의 명령이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완전히 판결을 받을 때까지 중지될 수 있도록끔 지금 요청을 한 거고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호관세 부과는 계속 법적인 효력을 가진 상태로 지금 부과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협상하기 때문에 중단돼 있는 거지. 어쨌든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그게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은 낮은 상태로 다시 협상이 될지는 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이 특성상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그러니까 예. 이 흥분하잖아요. 그 예. 타코 얘기 듣고 났더니 본인이 막 갑자기 25%였던 그 철광 알루미늄. 관세를 그냥 막 그 예. 2배로 올려버리는. 아, 근데 실제로 타코 얘기를 들어서일까요?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본인의 그런 밈 이미지들 나오는 거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좋아할 수도 있죠. 특히나 근데 그거를 관종끼리 빌미로 있으니까. 삼았을 수도 있죠. 예,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좀 모두 전후 관계상 갑자기 네. 철강 알루미늄을 갑자기 왜 관세를 2배로 높일 만한 뭐가 없었거든요. 그 타이밍이 좀 맞습니다. 공교롭긴 네. 하죠. 그러니까 예. 이 어찌 보면 이 모든 걸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상의 문제가 순간순간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면 전자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모든 기회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이 저기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 협상력을 올리려고 하는 거는 분명하고 그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으로 느껴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지금 미국을 바라보면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현업에 있을 때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네. 미국 의회나 무슨 미국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뭐 타프 이런 거 해가지고 한꺼번에 7,500억 네네. 달러를 갖다가 어떤 국민적 합의나 이런 거 없이 확 그냥 월가 지원하고 그 이후 양적 완화 이런 식으로 해왔을 때 궁금했던 게 야, 이 나중에 이 후가가 어떻게 될까 결과가 네네.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걸 확인하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네. 그때만큼이나 또 갖다 뿌려버렸을 때는 네네. 이건 진짜 어떻게 될까 싶었고 내 죽기 전에 결과를 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 거기다 퀘스천이 또 생겼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저런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어떤 변화를 갖다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귀추가 주목되고 또 하나 이거 황당한 생각인데 아까 부채 한도 없애자고 네. 제 생각에는 아니 없애라고요. 때만 되면 뭐 부채 한도 어쩌고 뭐 셧다운 위기가 맨날 그래놓고 부채 한도 또 결국에는 올릴 거. 그럼 뭐 한도 있으면 뭐 합니까? 극적인 타결. 예.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뭐 일단 빚내고 일단 쓰고 보자인데 네. 트럼프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럴 바에야 괜히 그 시끌시끌하게 노이즈 만들지 말고 아예 부채한 대로 없애. 예. 그리고 이거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상입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들었지? 관세 얘기 다 없던 걸로 하자.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네. 네. 참. 아마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진짜 타코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건 뭐냐면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의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 정말 쇠락해진 그 지역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이 지역을 사실은 되살리기에는 이 서비스업 뭐 그런 걸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공장이 들어서야 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그 지역들이 쇠락을 멈추고 다시 이제 개발을 시작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남한테 뺏어오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예. 또 자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그게 되기에는 이미 너무 임금 수준이 높고 노동자들의 경쟁력은 높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조업체 분야에서는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돈과 공장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와서 이쪽에서 만들게끔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실패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고, 네. 예, 당연히 지금 물론 뭐 연세가 그렇게 되신 분이 또 얼마나 더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게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최종적으로 뭐 자기 이름이겠죠.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본인이 지금 지지해준 사람들이 지지해줬다고 믿고 있는 거죠. 본인이 믿고 있는 그런 방식의 정책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지 이 방식이 너무 거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내부에서 여론들도 조금씩은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관세 협상을 조금 더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트럼프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여름 요때까지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미적거리는 나라들도 꽤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 네네. 영국과 일본처럼 이제 빠르게 이거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네.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서 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 전체 세계적인 여론 자체도 트럼프한테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각 나라들은 좀 미적거리고 내부적으로는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또 그거 이외에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머스크도 나가서 막 자기를 욕해 대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조금 더 강경하게 이 관세 협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얻어낼 거를 빨리 얻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방식의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최근 들어서는 요 여름까지는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아마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후세에 가서 회자될 수 있는 날이 그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그 오벌 오피스에서 황금 열쇠 받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에서 떠난다고 하던 얼굴 멍들었던. 여기 이제 눈에 털이 이렇게 멍들어가고 말인 적 자기 아들한테 맞았다고 맞았다고, 하고 예. 5살짜리가 어쩌면 팬다고 그렇게 맞겠습니까? 근데 5살 애들도 힘이 세던데. 네. 차라리 머리에 받쳤다면 이해를 해주겠는데 그런데 그 날짜 이후로 갑자기 굉장히 레토릭이 강해지잖아요. 네. 그전에는 뭐 감세한 몰랐습니까 머스크가. 그래서 아마 그날이 아마 역사적 분기점이 되고 왜 눈탱이가 그래 됐는지 나중에 가면은 또 한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은 뭐랄까 이제 관세는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 됐다 할까 벌써.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차라리 우리 시장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최수근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어제 우리 증시의 상승 폭이나 외국인들의 반응은 뭐 충분히 그럴만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좀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이긴 했습니다.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오를 했는데. 거라고는 상상했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이 대선 결과는 거의 먼저 다 대부분 좀 알고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전체적인 대선의 흐름이 어찌 보면 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한 거는 어쨌든 뭐 대선의 효과가 일단 크긴 크지만 그밖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지금 좀 맞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맞고 있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환율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저는 사실 환율이 이번 여름까지 좀 불안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미국의 그런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고 문제점이나 또는 의지가 노정이 되면서 약세가 조금 완만하게나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이런 상황이 같이 맞물린 게 아니냐.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도 굉장히 안 좋은 거 1분기는 알았는데 2분기부터 나타날 경제 지표라는 게 그래도 1분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반도체 최근에 좀 네. 좋잖아요. 근데 반도체 수출이 된 걸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네,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 중에서 물론 자동차 같은 게 줄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게 20%를 다시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그 5월만 지금 따지면은 24%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반도체 수출 비중이. 그러니까 이 다들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 대한 일단 우려가 상당히 네. 컸었고 그다음에 그것과 파생돼서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상징성에 있는 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들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약간 이런 트랩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같이 또 섞여 있었다면 그것도 조금 해소되는 과정이고 경제가 지금 상당히 나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장기적인 재정적 문제를 좀 이렇게 덮어두고 보면 굉장한 정도의 지금 또 이 추경이 예상돼 있죠.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30조 원 플러스 알파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2차 추경에 네네.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0.2에서 0.3%포인트 정도는 성장률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0.8%보다 어쨌든 더 높아지면서 이제 1% 이상으로 가면서 지금 해외의 아이비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추경이 얼마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합쳐진 결과로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게다가 이제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쇼커버링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뭐 그런 요인들이 모두 합쳐진 결과가 어제 아니겠느냐. 그리고 비록 그런 좀 과도한 측면이 조금은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금의 분위기를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분위기였다. 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탄이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요. 2,79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 예상되죠. 750선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58,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2.7%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22만 4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그리고 KB금융은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뭐 증권주, 금융주들 또 지주사들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KB금융 호가는 11만 1,100원이고요. 이 가운데 현대차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6,500원, 기아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6%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가 4만 7,8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5만 8천 원. 어제 상대적으로 조선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HD 현대중공업 보시다시피 6%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가는 45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8만 2,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요. HLB는 0.58% 상승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레인보 로보틱스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8만 5천 원이죠. 휴젤이 0.3%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 33만 5천 원. 파마리서치 1% 상승 예상되죠. 예상가 48만 5천 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보합권 예상됩니다. 클래시스 이 가운데 0.68% 오름세 예상되고요. ABL 바이오 호가는 7만 5,700원으로 0.9% 하락 예상됩니다. 오늘도 일단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대형주들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뭐 오늘장까지도 외국인이 또 현선물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 계속해서 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커지겠네요. 예. 땡길 것 같네요, 외국인들이. 네. 이왕 시작한 거 네. 어제 하루짜리 뭐 단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추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네. 보이니까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무슨 오늘 3,000포인트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그냥 오늘 매수예요? 아니 뭐요? 안 팔면 돼요. 아, 안 판다. 매물만 안 내놓으시면은 이럴 때 그냥 오늘은 그냥 놓으시라고 그냥 공기도 맑고 날도 좋은데 아, 이럴 또 때는 내일 또 현충일. 그러니까 일찌감치 네. 오늘 그냥 어디
그냥 오전부터 개장 시점에 외국인 순매수 보이고 뭐 지금 동시효과 정도 보이면은 됐어 하면서 굳이 뭐 저 위에다 대놓지 마시고 그래 하면서 한번 매물 공개 사태를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이때도 대형주 없으신 분들은 소외감 느끼겠는데. 대형주 없으신 네. 분들. 그렇잖아요. 금융주 없으신 분들, 지주사 뭐. 아니 근데 참 나오신 김에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이 최근에 지주사 네. 종목들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일단 뭐 시장이 좋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이 예. 잘 가니까 유독 예. 이 잘 가는 이유가 결국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후보들이 그리고 예. 이제 대통령 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적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배당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높여야 된다. 배당 성향을 높여야 된다. 지주회사는 사실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야 되는 회사인 거고 이제 더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그런 회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쪼개기 상장 같이 자회사 이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인적 분할과 네. 관련해서 인적 분할은 뭐 사실 큰 문제가 있는 네,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미 이 주주매수 청구권이 있지만 네, 그거는 네. 2022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이 전체 그룹에 이 원래 지니고 있는 가치들을 상장을 가지고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튀기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중복 계산되게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못하게 하겠다. 예.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못하게 한다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자금이 필요해서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되는 신사업들은 또 그렇게 나눠져서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그런 제약하에서 지주사의 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지주사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뭐 말씀드렸던 제도적 변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게 옳으냐의 부분.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우리 의회,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바로 이 대통령이 원하는 내용대로 다 처리될 수 있을지. 뭐 예전보다는 당연히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죠. 지금은 그 여대 야수 국면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로만 보면 배당을 높이고 그다음 가치가 좀 집중이 되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계속 빠져나가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조금 이렇게 지주사에 관련된 기대들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사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융주의 상승도 네, 예.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정부가 돼버렸네요. 일단 지난번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계속 예, 얘기해서 그거에 따른 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장은 막 요구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된 거는 그냥 이렇게 공시를 좀 투명하게 하고 뭐 이런 정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좋게 이거를 평가하는 지수를 만들어주고 이 정도에 그쳤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은 실제로 상법 개정이 됐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고쳐가지고 이것들을 확 투자자들한테는 적어도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인즉슨 배당은 많이 주게 하고 또 거버넌스도 투명하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저평가의 핵심적인 원인이 그 두 부분이었던 금융주나 지주사 주가에 이제 집중적으로 영향을 지금 미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주 다 좋습니다만 증권주는 거의 뭐 날아가다시피 하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표현으로 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로켓처럼 날아갈 거다 하는 게 네. 우리나라 증권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계속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증권주 자체가 굉장히 밸류가 낮았죠. 많이 낮았고 예, 뭐 PBR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PBR 수준 0.3배, 4배 뭐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예. 근데 물론 아직도 일부 이제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PF 관련된 문제들도 남아 있고 해서 예. 그냥 안심하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이 지금 창출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밸류는 워낙 낮은 데다가 게다가
그게 사실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새로 되신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딱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상징적인 의미긴 하겠지만 예. 이 새로 이제 된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 동안에 상당히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추진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하니까 이제 뭐 5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꾸준하게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들이 좀 국내 투자자들한테 어떤 부의 증식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 증권사 입장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내용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6월 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섞이면서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에 힘입어서 양시장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가 2,770, 코스닥 750선까지 회복이 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보합권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ADP 인간 고용 2년 만에 최저를 나타내면서 이제 고용 시장 둔화 조짐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 여기다가 ISM 서비스 PMI도 49.9. 뭐 사실 49.9나 50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경기 둔화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뉴욕 증시와 약간 좀 디커플링 되는 양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거쳤다라는 측면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양시장 코스피 2,789, 0.68% 상승 출발이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으로 75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1%, 0.3% 올라갑니다. 58,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3% 올라갑니다. 222,5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권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1% 떨어집니다. 285,500원. KB금융 1% 떨어지네요. 106,800원. 그리고 현대차는 올라갑니다. 0.4% 상승으로 187,200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폭 올라갑니다. 847,000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 호가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개장 이후 지금 시초가도 흐름 좋습니다. 6% 강세를 나타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총을 한 단계 앞질렀습니다. 지금 6위로 올라섰네요. 454,500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47,800원이고 셀트리온 0.3% 올라갑니다. 161,100원 선 움직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네요. 이거를 연속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늘 좀 0.9%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78,500원, 377,500원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좀 떨어집니다. 91,000원이고 HLB는 0.58% 상승합니다. 51,700원. 에코프로가 1% 하락하네요. 43,2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하락합니다. 28만 원이고요. 휴젤 약보합권으로 지금 현재 334,000원. 파마리서치가 올라갑니다. 484,500원.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클래시스가 오름세입니다. 삼천당자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9% 넘게 상승합니다. 159,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거래일 만에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원전주 흐름이 좋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장에서도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4.3%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44,5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전산업도 20% 급등합니다. 원전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전산업 20% 급등 13,680원. 그리고 G2파워도 4.5% 상승합니다. 9,490원. 한전기술도 9% 이상 올라갑니다. 66,900원이고요. 우진엔텍도 7% 강세입니다. 에너토크가 13%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서전기전도 지금 10% 오름세입니다. 지금 오늘 원전주름, 보성파워텍도 6%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원전주름 굉장히 좋고 오늘 조선주가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HD 현대중공업 지금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섰고요. 한화오션도 2.7% 올라갑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1.98% 상승하면서 334,000원이고요. 그밖에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도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HD 현대미포도 1.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낸드 쪽, 3D 낸드 쪽이라든지 유리기판 쪽도 그럼 좋습니다. 유리기판 쪽 먼저 볼게요. 지금 램 테크놀로지가 3.5% 상승합니다. 4,285원이고요. 필옵틱스도 3% 강세입니다. 그리고 YC캠도 3% 오름세로 23,600원이고요. PI도 6% 강세, SKC도 2.8% 올라가면서 92,800원, JNTC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2% 강세입니다. 3D 낸드 쪽에서는 유니테스트가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SK하이닉스 지금 3% 오름세, 유진테크, 한솔케미칼 모두 1% 이상 올라갑니다. 유니테스트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3D 낸드 쪽의 상승으로 해석이 되네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일부 종목 좀 개별적인 종목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매기가 쏠리면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력 설비 쪽도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이제 원전 쪽하고 엮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LS가 2% 강세고요. 한전도 2% 올라갑니다. LS 마린솔루션도 1.7% 상승 중이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1%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783억 원 매수 우위, 개인도 430억 원 순매수, 기관은 1,199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납니다. 각각 275억 원, 27억 원 순매도, 이 가운데 개인은 328억 원 매수 우위. 자, 그런데 지금 외국인 선물에서 지금 개장한 지 5분 됐는데 많이 파네요. 2,200개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 대비로 6원 떨어지면서 1,363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외국인 글쎄요, 매매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예측이 쉽지 않네요. 네. 그러네요. 또 선분은 또 살짝 파네요. 예. 그리고 다 가는 장은 아니네요, 보니까. 네, 확실히 그렇죠. 가는 섹터하고 못 가는 섹터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이거 이러다가 이제 1,360원도 1,360원 다시 한번 또 트라이 중인데 달러 빠지는 걸로 봐서는 이거 1,360원 아래를 갖다 다음 주에는 보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많이 빠지던 국채 선물은 미국이 워낙 뭐 10bp씩이나 빠졌으니까 우리도 국채 선물 다시 상승, 즉 금리 하락. 우리 또 최석은 이코노미스트께서는 또 워낙 또 채권 쪽에서 잔뼈가 굵으셨잖아요. 네. 지금 미국 채권 사는 게 낫습니까? 우리 뭐 아니면은 뭐 가능하다면 뭐 유럽 채권에다가 뭐 국내 채권 포함해서 약간요 지금 같은 돈이라도 이래 기관 투자자나 국부 펀드들은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환율하고 엮어서 봐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자율만 보면요, 지금 미국 국채가 가장 높은 네. 수준이니까 그렇죠. 예. 사면 좋은데 샀다가 이제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예. 뭐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예. 상황이 되죠. 저희가 뭐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은 브라질 국채 많이 사셨다가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었는데 예, 그랬죠. 이자로 암만 많이 받는다고 네. 해도 환율이 변동성이 그렇죠. 훨씬 크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원금 전체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환율, 말하자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긴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크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제가 보기엔 이 금리 차에 비해서는 환율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국채에 너무 집중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네.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네. 달러 약세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가 110 정도가 지수로서는 고점 수준이었죠. 그랬죠. 네. 예, 그랬다가 그게 이제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고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쳐가고 있는데, 예. 요게 다시 한 90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90 정도까지도. 예, 이번 이제 관세 이 협상 과정에서 결국은 무역 수지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환율 쪽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 과거에 이제 이 플라자 합의 때와는 좀 다르겠죠. 그때는 예. 뭐 워낙에 뭐 엔화의 가치가 너무 상승했으니까 그때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물건도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많잖아요. 예. 그 무역수지 흑자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줄어드는 방향일 때 그 방식이 무조건 그냥 뭐 관세 붙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당연히 환율에 따라서 또 조정이 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뭐 90이 된다는 게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된다는 게 네네.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일본이 환율이 그런 식으로 이 강세를 보이는데 한 2년간 걸렸잖아요. 네. 예. 쭉 이렇게 내려가서 좀 반등했다 내리고 하는데 이번 과정에서 달러가 비슷한 형태의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정도는 그때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시간에 걸쳐서 이 어쨌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봤을 때 한 1, 2년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달러와 국채를 굳이 보유를 하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직은 이 달러 국채를 대신할 만한 세계의 국채 시장이라는 건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유동성과 그 정도의 깊이를 갖는 시장이 없죠. 그런데 그걸 좀 줄이고 유럽 국채라든지 또는 때로는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로 조금씩 이렇게 분산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미국 국채 투자하고 있는 분들로서는 조금 이렇게 고민을 좀 하실 만한 시점이라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네, 많이 최근에 또 하신 것 같고. 투자금융업계에서 많이 또 마케팅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채. 이제 그런 분들의 목표가 사실은 굉장히 이 장기 보유, 말하자면 장기 투자하시는 주식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예, 장기 국채 예, 보유하시는 예, 분들은 예. 만기 상환 받으려고 하시는 예. 거거든요. 근데 만기 상환이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또 한 10년간 얘기예요. 네, 예, 그거보다 더 긴 걸 사신 분들도 제가 봤는데 이제 짧은 거를 사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짧은 만기를 사실 때는 이거는 미국 국채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긴 만기는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사실 환율과 관련해서 예. 그랬을 때 강대국의 환율은 항상 그냥 중립적인 수준으로 보는 거죠. 내가 예. 살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금리 차만 보고 움직이셔도 돼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원화로 이게 다시 어느 순간 단기에 내가 바꾸셔야 되는 분들은 달러가 약세가 된 시점에서 내가 바꿀 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2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이내 만기의 채권들은 가급적이면은 굳이 미국 국채로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내가 낫나요? 국내 채권이 차라리 낫겠죠. 왜냐하면 국내에는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팔 생각이 있더라도 팔 만한 모멘텀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금리 인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0.8% 성장에 추경을 해도 1% 성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2.5%의 정책 금리는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바로 어제 물가 상승률 나왔는데 다시 또 1.9%로 1%대로 내려갔어요. 소비자 그 논리라면 미국이 더 높죠. 미국도 4.5는 너무 높은 거죠. 맞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낮출 금리 거예요. 낮추라고 할 만한 네. 그것도 있어요. 예. 있기는. 결국은 낮출 거예요. 예, 결국은 미국도 낮출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제조업 국가들은 예. 이런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 말하자면 미국이 조금 나쁘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굉장히 밋밋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급 능력, 과잉 공급 능력을 계속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국이나 또는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나라들처럼 금융이 막 돈이 들어가서 성장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지금 환경 아니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때 유럽 국채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국채도 저는 아직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